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장문정의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소개해드립니다. 장문정님은 쇼 호스트 출신이죠.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기업체 강의와 또 따로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에는 이제 쇼 호스트가 되기 전에는 각종 마케팅 전공을 하고 외국기업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었고요. 이 책은 두 번째 집필한 책입니다. 기획에서 컨셉트, 마케팅에서 세일즈까지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자신감 있고 1톤의 쌀을 생산하려면 1000톤의 물이 필요하듯이 나 역시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200여 편의 논문, 국내외 수많은 마케팅, 세일즈 관련 자료와 서적, 직접 구해서 번역한 영문 자료들을 참조했다. 원하는 광고 카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흘 밤낮 전 세계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아 헤맨 적도 있다. 또한 내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고민했던 흔적들이 책에 고스란히 보여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왜 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 저도 이제 쇼 호스트 출신이니까 항상 시작할 때 니즈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데요. 역시 이 책도 왜 우리는 이 책을 봐야 되는가? 많은 책들 속에서 이 책을 왜 골랐는가를 앞부분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는 상상 이하입니다. 기업에 대한 고객 인식 조사를 보면 기업 비리가 있을 것이다. 72%. 대기업은 정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83%. 기업은 이윤만 추구할 뿐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80%. 기업은 들키지만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취하려 한다. 70%. 대기업의 CEO는 신뢰할 만하다. 요거 2%밖에 안 나왔어요. 사랑받는 기업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마음씨 좋은 이웃처럼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주지 않죠. 오히려 독수리 마냥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객을 바라봅니다. 또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독수리같이 정말 상공에서 손톱만한 벌레를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고객 그리고 고객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고객이 브랜드를 짝사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바야흐로 기업이 고객을 짝사랑하는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고객을 향한 사랑이 영원한 짝사랑으로 남지 않도록 고객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는 18가지의 기술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재밌네요. 그 중에서 18가지를 뭐 굳이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을 보시면 되니까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곳에서 홈쇼핑 쇼스를 해봤기 때문에 참 공감이 돼요. 첫 번째 설득법칙, 선긋기입니다. 이 정도면 딱 좋아. 그러니까 고객은 최고의 상품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최적의 상품을 원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찾다 보면 한없이 비싸지고 또 쓸모없는 기능 때문에 낭비하게 되죠. 그 얘기를 써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싼 것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고급 사양은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권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는 뭐 너무 고급 사양 필요 없고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 판매원이 내 지갑 걱정까지 해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죠. 특히 가전 매장 판매자들은 고객에게 최고가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표정과 말투 등의 반응을 시간을 살피면서 적당한 가격선에서 제품을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문정의 팔지 마라, 사게 하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많이 눈에 띄는 게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질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쇼호스트 할 때도 일반적인 평범한 쇼호스트들은 자기 혼자 막 떠드는데 저는 카메라 너머에 있는 고객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게 질문법이에요. 또 기업체의 세일즈맨들을 컨설팅할 때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수들은 질문법을 잘 씁니다. 설득에나 대화에 관계된 책을 보면 질문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대화나 설득을 하려면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강요가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능동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상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소통하게 되죠. 세 번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추리하게 돼서 흥미를 더해줍니다. 네 번째, 질문에 입이나 머릿속으로 대답하도록 적절히 자극해야 해서 나와 생각을 주고받게 됩니다.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적극적인 태도, 소통, 그리고 흥미. 이 세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도 있긴 있네요. 여기 의중을 알아내고 질문의 의도와 방향으로 이끈다. 그냥 세 개로 요약할게요. 적극적인 태도, 소통, 그리고 흥미. 질문은 이제 저는 강의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분류해요. 한정 질문과 자유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문정님은 이걸 좀 세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됐네요. 자, 선택형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정 질문인데 A냐 B냐 쉽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폐쇄형이죠. 한정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긍정과 부정 중에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객님은 아이의 성적과 건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말로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비 3만 원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아이 건강을 위해서 내는 보험료 3만 원은 왜 아까워하십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부엌 가구를 키친바흐라는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고객님 외제차를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부엌을 바꾸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외제차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걸 뒤집겠죠. 가족들이 많이 있는 공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가끔 있는 공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많이 있는 공간이요. 그러면 부엌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부엌이요. 부엌에 투자하셔야죠. 이게 이제 선택적 질문이죠. A십니까? B십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비교 질문입니다. 비교 질문은 단순히 선택하는 정도를 넘어서 듣는 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질문 방식인데요.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포지셔닝 포인트를 던지는 수법입니다. 진부하고 밋밋한 질문을 비교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부한 질문은 당신의 성격을 말해보세요. 비교 질문은 당신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말해보세요가 되겠고요. 자, 진부한 질문은요.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비교 질문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적인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신 있습니까? 라는 진부한 질문에는 예, 자신 있습니다. 라는 진부한 대답만 나오죠. 그런데 가장 자신 있는 것과 가장 자신 없는 것을 말해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상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또 비교 질문은 수동적이던 고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키친바흐로 예를 든다면 이렇겠죠. 손님이 봤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세요?
라는 것보다는 손님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곳과 또 가리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좀 더 비교해서 얘기하게 질문하는 거죠. 또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바꾸고 싶은 곳은 어디세요? 라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할 때 좀 덜 신경 써도 될 곳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곳은 어디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 다용도실이나 뭐 이런 거겠죠. 네,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부엌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게 유도하는 거죠. 광고 카피사는 이렇습니다. 시멘트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온돌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비교 질문이죠.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시력을 보호하시겠습니까? 필립스 롱세이브 전구입니다.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프로스펙스. 코만 즐거운 방향제입니까? 몸도 즐거운 방향제입니까? 태평양의 숲속 여행. 봄을 타십니까? 피로를 타십니까?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이번에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반어적인 질문이에요.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그 답이 되는 질문을 수사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공중도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동물을 확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처럼 딱히 대답하지 않아도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3만 원을 쓰는 거 아깝습니까? 고객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병원에 마음껏 다니도록 해주는 보험료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이 공부에 도움을 주는 학습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구였던 4년 전에 비해 형편 나아졌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을 전제로 묻는 수사적인 질문이죠. 수사적 질문을 사용한 국내 광고 카피로는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왜 신문을 챙기십니까? 화장실에서 왜 영어 단어를 외울까요? 부광작품 아락실. 자,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스승님의 은혜보다 높다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얄 드레스 셔츠. 장이 보약이면 몸에도 보약 아닙니까? 한미약품 메디라. 이번에는 견해 질문입니다. 견해 질문은 이제 개방형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 방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것인데요. 프레젠터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떠들다 보면 듣는 이의 감정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헛다리 짚기 십상이거든요. 특히 견해 질문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 차이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질문을 통해 듣기만 하던 이의 생각을 우물물처럼 퍼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묻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늘 어디 가고 싶어요? 특이한 자동차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볼보 자동차 광고죠. 이번에는 정보성 질문입니다. 정보성 질문은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이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이 질문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고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다음 사례를 볼게요. 한 달에 신용카드를 몇 번 긁나요? 한 달 평균 22번이나 긁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카드 긁는 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카드 한 번 안 긁으면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병원과 약국에 몇 번 갈까요? 2,500번 간다고 합니다. 이 보험은 병원, 약국에 갈 때마다 쓴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2,500번 입을 수 있을까요? 2,500번이나 써먹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제가 파는 상품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볼까요? 매일 꼬박꼬박 1시간 30분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TV를 못 보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TV 시청 시간을 20분만 줄이고
이 시간에 이 학습지를 풀게 하라는 겁니다. 1년이면 8종 교과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정보성 질문을 많이 하죠. 광고 카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온단이 99.9%의 순눈으로 쌓여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려온단. 에스키모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삼진케미 마니널. 밍크코트는 여름에 사고 거실장은 겨울에 바꾸는 지혜를 알고 계시죠? 바로 그거고. 그거 알아? 아무리 예쁜 차도 생애 80%는 서 있어야만 한다는 걸. 기아 소울. 자, 퀴즈. 우리 퀴즈는 참 동서고금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죠. 퀴즈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풀려고 애를 써요. 애쓰는 만큼 질문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3인치의 소리 없는 탄환, 8초에 한 명씩 이것으로 사망, 해마다 400만 명이 이것으로 사망, 폐암 환자의 98%는 이것을 사용.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나루토에 나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마다 이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뱃사공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배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 배, 다음 배. 다음 배. 그래서 이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다음 배입니다. 다음 배, 다음 배. 자, 다음 배, 다음 배. 이 다음 배가 됐다는 유래까지 들려주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키친바흐를 제가 컨설팅하고 있거든요. 2, 3천만 원대 부엌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있어요. 요 퀴즈 방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독일 회사입니다. 주부들의 로망이에요. 이 회사는 OEM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독일산 부품과 독일에서 제조합니다. 이 회사의 식기세척기는 20년을 써도 끄떡없습니다. 이 회사는 세탁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눈치채셨죠? 밀레입니다. 밀레 전교분 보니까 400만 원대더라고요. 400만 원 후반대. 커피 머신이 있어요. 이 빌트인에 들어가는 거. 그건 500만 원대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밀레 식기세척기.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3천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부엌이 그냥 인테리어 나무만 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빌트인 들어가는 냉장고, 와인 셀러, 커피 메이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비싸지는 거죠. 경북 영주에 사는 104살의 최고령 노인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돈입니다. 100년을 살아봐도 가장 소중한 건 가족, 건강, 믿음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지혜왕 솔로몬은 돈이 보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 없는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런 거죠. 이번에는 확인 질문입니다. 이 확인 질문은 부차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잡은 자답형 질문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주요 질문을 보충하는 질문으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할 때 다시 묻는 거예요. 보통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생각 없이 관습처럼 내뱉는 상용어를 꼬집어서 핵심을 캐낼 때도 사용합니다. 특히 후자는 동일 항목의 보충 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반응할 때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새로운 상품 개선을 미루고 기존 상품 개선안을 먼저 만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키친바흐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까요? 좀 좁은 부엌이지만 넓게 보이게 하고 싶으신 거죠? 또는 혼자만에 있는 부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이런 거라든가. 예. 한번 설치하면 한 10년 이상 쓰실 부엌을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명제성 질문입니다. 먼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즉 반론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그 명제 맥락 안에서 계속 내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명제. 자, 축구 경기는 11명이 뛴다. 하지만 벤치에는 대체할 후보 선수가 있다. 한 명이 다치면 후보 선수를 투입해 90분 경기를 무리 없이 치른다. 명제성 질문은 90평생 당신의 몸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후보 선수 없이 경기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당신에게는 평생 당신 몸을 보호해줄 대체 정기 금융 상품이 필요합니다. 명제.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는 노란색이 미리 알려준다. 명제성 질문은 우리 인생은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가? 명제. 누군가가 내 점심값을 한 번 내주어도 고맙다. 명제성 질문. 평생 병원 밥값부터 검사비, 치료비까지 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벗을 마다할 이유가 뭔가요? 의료실비 보험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명제성 질문. 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십니까?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디 선택해서 부족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움직여요. 두뇌학자로 유명한 홍양표 박사가 재미난 실험을 했거든요. 몇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질문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실험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질문을 하면서 실험 대상자들의 머리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은 파란색으로 나타났지만 집중해서 질문을 받은 사람의 머릿속은 빨간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하죠. 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열이 난다는 건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질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을 신문하거나 다그치는 말투는 삼가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때론 단순히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으로도 사람들이 적극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법.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설득의 키를 빨리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장문정의 팔지 마라, 사기하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소구점 잡기, 소구 포인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시 장문정 님도 어필, 소구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해 놨네요. 학자와 설득 전문가가 다듬은 대표적인 소구 형식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본질 소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상품의 성질이나 사용법, 기능적인 특징이나 스펙, 이런 걸 나열하죠. 이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본질 소구 위주로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갈 게 긍정 소구입니다. 이 상품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라는 방식의 접근이죠. 내 말대로 따라하면 당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주름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식이죠. 긍정적인 소구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소구가 있겠죠. 이거를 쓰지 않으면 손해본다. 예를 들면 좋은 공기를 마셔라 보다는 담배를 끊어라 라는 겁니다. 흔히 긍정 소구보다는 부정 소구가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세의 10계명도 보면 대부분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타민을 먹어라 라기보다는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생겨 몸이 쉽게 지치고 노화된다. 빨리 늙고 싶지 않으면 비타민을 섭취해라. 이런 식의 부정적 소구가 긍정 소구보다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가 있죠. 이성 소구는 소비자의 이성적 이익에 호소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지적 이해를 이용하는 거죠. 이 경우는 제품의 품질, 가치, 경제성, 성능 등의 기능적 혜택을 강조하면서 통계나 수치 혹은 자료를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합리적 소구 또는 정직한 소구라고 하죠. 현대에는 감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감성적 소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상품일수록 중요하죠. 감각, 기분, 오감을 터치하거나 정서와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성 소구 또는 정서적 소구라고도 하죠.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를 동시에 접한 고객은 감성 소구에 더 마음이 움직인다는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나중에 또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따로 또 다뤘어요. 3장에서. 자, 특유소구가 있습니다. 다른 점,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비교해서 특별한 점, 차별성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걸 특유소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믹서기를 판매할 때는 김치 국물이 밴 기존 플라스틱 믹서기를 함께 보여주면서 위생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에 유머소구가 있습니다. 유머소구에는 말장난, 농담, 돌려말하기, 아이러니, 풍자 이런 게 있는데요. 한 대학 연구진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찡그리고 화난 얼굴을 0.02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밝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0.02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 보는 신제품 음료수를 보여주면서 가격을 매기라고 했는데 환한 사진을 본 사람들은 0.1달러를 매겼고 웃는 사진을 본 사람들은 0.3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 뭐야? 유머 소구는 친밀감과 호감도를 높인다는 거죠. 재밌으면 기억력과 집중력 높아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즐겁게 팔아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이번에는 과장소구입니다. 과장법은 사실보다 부풀려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쓰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얻죠. 따라서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과정을 하되 재치를 발휘하면서 내 상품의 장표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다음에 위협소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소구 대상으로 삼는 조죠. 이것은 메시지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기 플레이트를 판매할 경우에 그 편리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 가스레인지를 쓸 때 주부가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위협소구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전기 쿡탑이라 그러는데 자기야라는 프로그램, 자기야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죠. 요리사가 담배를 피지 않는 요리사가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 왜?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서 전기 쿡탑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성적 소구입니다. 성적 자극이나 암시로 소구하는 방법으로 보통 수용자의 성적 반응과 관능성 등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죠. 성적 자극은 주목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자 통념을 깨뜨려서 카타르시스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품 앞에 소비자는 성인 군자가 아니거든요. 고객의 성적 본능을 일깨우면 잠재된 고객의 구매 본능까지 일깨울 수 있습니다. 자, 동기화 소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이제 동기화 소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품을 뭐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고기가 노릇노릇 익는 모습만 보여줘도 식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요. 남보다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의류나 액세서리의 내구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유혹해야 됩니다. 광고 카페인 이런 게 있어요. 동기화기 보면은 아가씨라고 그러면 네라고 해보는 겁니다. 입안이 두근두근 하디스. 자, 좀 전 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 불비에서 지글지글 버거킹. 50살 청년이 있는가 하면 30살 노인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대안소구입니다. 대안소구를 사용할 때는 먼저 고객의 삶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일을 선행해야 되는데요. 고객의 삶이 평온하다면 판매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내민 다음 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멀티 빨래 건조대를 소개할 경우에 기존에 너저분하고 얼마 걸지도 못하는 빨래 건조대를 함께 들여놓고요. 당신이 세탁하고 건조할 때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식이죠. 연상소구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8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연상하도록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령 연금보험을 판매할 때 장수 시대를 연상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좋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 남자의 평균 수명은 50.1세였습니다. 작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죽은 연령은 86세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0세나 증가한 겁니다. 해마다 평균 수명이 1.5세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120만 명의 독거노인이 있고 그중 30%는 빈곤층입니다. 점점 오래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외롭고 빈곤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고객님의 노후에는 어떠십니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연상되게. 자, 비교 소구입니다. 앞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처럼 한 손에는 내 상품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에는 경쟁사 상품을 올려놓은 다음에 경쟁사 상품의 단점과 약점을 공략하면서 시소 원리에 따라서 내 상품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전술입니다. 비교 소구는요, 기업과의 마찰에 경쟁성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특정 상품과 기업을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비교 대상을 일반화해서 그 점을 매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 스크럽 제품들도 씻으면서 수분을 충분하세요를 외칩니다. 하지만 이 고급 브랜드는 수분만 충분하세요가 아니라 씻으면서 수분 충전에 더해 탄력도 충전하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요즘 스크럽 제품 중에서 수분 공급과 탄력과 주름 개선 기능까지 있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독보적인 새 제품이 되는 거죠. 비교 소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게임으로 비교해 볼까요? 게임이 꼭 축구, 농구 이런 오락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게임 같아요. 규칙이 있죠. 게임에는 우리 사회에도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게임이고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것도 게임이에요.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또 재미날 것 같아요. 설득도 게임입니다. 자, 게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규칙이 없는 게임은 없습니다.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득할 때도 내가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유리하게. 이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가 공원에 2개의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고 각각 남성용, 여성용이라고 써붙였어요.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남성용 전화부스에서 여자들은 여성용 전화부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전화기 쓰는데 남녀 구분할 게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규칙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성용 부스가 텅 비어 있는데도 남성용 부스에 길게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가 먼저 틀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성향이 있죠. 이걸 미국의 심리학자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밀그램 실험 되게 유명하잖아요. 심리학 공부를 조그만 분들은 다 아는 건데 하얀 가운을 입고 그냥 실험을 해요. 그래서 저쪽 너머에 학생이 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서 그 사람이 틀리면 전기 볼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감전이 된다고. 처음에는 5V, 10V 이렇게 해서 나중에 400V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시하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르십시오. 또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른다는 거예요. 400V 죽을 수 있는 전압인데도 권위에 대한 복종, 이 규칙에도 그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고객의 머릿속에 요점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주제와 요점을 먼저 알려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건지 게임을 얘기하는 데 이런 게임을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이런 게임을 하시죠? 라는 뜻이죠. 제가 방문한 이유를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키친바흐는 가장 좋은 부엌 가구입니다. 키친바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부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나서기 전에 전체 지도를 보면 이동이 쉽듯이 큰 그 틀을 얘기하는 거죠. 전 지금부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선 코 부분에 국소 마취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살짝 안쪽을 개복할 겁니다. 이어서 적당히 콧날이 살아나게 시술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몰딩합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도
뭐 할지를 큰 개요를 다 보여주고 가면 사람들이 준비를 한다는 거죠. 키친바워 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매장에는 클래식 타입, 모던 타입, 다양한 그 타입이 있으니까요. 스타일별로 구경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거고, 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 저희 매장 안에서 간단하게 스마트 탭으로 여러분의 부엌에 이 주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떤 디자인인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장에 왔을 때도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가야겠구나 라고 미리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이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고 시작한다. 은행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방가 같은 거 할 때 고객님 제가 1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죠. 얘기 듣다 보면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1시 45분인데요. 정확히 2시에 고객님의 사무실을 떠날 겁니다. 15분 동안 저는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이 전화상으로 말씀하셨듯이 보험이 과다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고객님이 연봉 대비 보험료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험을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상위 4개 보험사의 연금 상품 비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을 전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정확히 2시에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안 떠나도 됩니다. 왜? 고객이 더 물어보면 나는 떠나려고 그랬는데 고객이 계속 물어보면 그럼 제가 2시까지 말씀드리 약속했는데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네 번째. 고객의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시작한다. 고객이 현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세일즈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객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야 되죠. 이때 상담의 제1규칙은 고객에게 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동안 물 사다 드시느라 많이 불편하셨죠. 물 끓여 드시느라고 힘드셨죠. 그 고생을 정수기로 해결하세요. 이제 마음 놓고 실컷 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엌 일할 때 늘 혼자 계셨죠. 아이들은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엄마의 등만 보셨잖아요. 이제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를 사용하신다면 아일랜드 쪽에 쿡탑과 싱크볼을 배치해 드릴 테니까 이제 거실을 보면서 식탁을 보면서 아이와 마주하면서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주방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키친바워를 만약에 소개한다면 제가 만약 비타민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타민을 먹지 않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절반 이상의 손을 들어요. 모든 물건은 산화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지요. 이는 산소와 접하기 때문에 이 산소와 닿으면 모든 사물은 산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노화라 그러죠. 비타민의 최대 효능은 항산화 방지, 즉 노화 방지입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몰아내서 젊음과 생기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늙지 않고 싶다면 비타민을 반드시 드십시오. 이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번에 비타민을 먹고 있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먹고 있는 비타민에 불편한 짓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타민의 95% 이상이 석유에서 추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 비타민은 석유 화합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의 분자 구조를 바꾼 겁니다. 나머지 5%는 돌에서 추출합니다. 즉 암말에서 추출합니다. 사람들 흔히 천연 비타민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천연 비타민이라 불리는 것은 과일이 아니라 효모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것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요. 비타민 한 알 전체를 화학 합성물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의 빚어낸 과일 하나를 먹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번엔 저도 잘 쓰는 방법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장문정님과 저하고 비슷해요. 이제 쇼호스트를 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좀 잘 나갔었거든요. 쇼호스트 할 때. 저 퇴사한 다음에 이제 장문정 쇼호스트가 입사를 했죠. 그래서 같이 방송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뭐 새카만 후배인데 잘 훌륭합니다. 5번째, 이것도 참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내 말이 듣는 고객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은 지금 고객님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샀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저도 강의할 때, 자, 지금까지 배운 부분도 좋지만 지금부터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무질서하게 버스를 기다릴 때 한 3명 정도만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그 규칙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규칙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언어 포장 기술, 긍정적 표현, 그리고 포장, 말에도 포장이 필요하다. 이 광고 카피 같은 뭐 굳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38년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대중 앞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사기꾼이라고 더 인식을 하게 됐죠. 참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데 참 달라요. 친자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당신의 아들이 아닐 확률이 15%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의 아들일 확률이 85%입니다 라고 해야 부모님이 안심을 하죠. 언어 포장 기술. 자, 광고 카피로 민망한 것을 좀 숨기고 싶을 때 또 이런 카피를 썼네요. 참 재밌네요. 콘돔 광고입니다. 베네통 콘돔에 이렇게 광고했어요. 베네통의 가장 작은 옷. 그리고 메이트 콘돔은요, 옷을 모두 벗고 입는 옷.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PT 코칭 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써먹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깊은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기보다는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맞춰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보다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자, 다 아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저도 쓰는 방법인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상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전에도 말했다시피요. 근데요, 이거 좋아요.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약점을 감추고 속이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하는 거죠. 더. 키가 작네요 보다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큰 편은 아니네요. 이렇게. 뚱뚱하네요 보다는 마른 편은 아니시군요 라고 해야 되죠. 신혼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평수가 작네요 보다는 아유, 신혼집답게 아담하고 아기자기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저도 참 짜증나는 말이 그 교육을 해보면 뭐뭐인 것 같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쇼호스트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막 혼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옷은 예쁠 것 같아요. 이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누가 사겠어요? 예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있죠.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분은 훌륭한 분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인 것 같아요는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거는 같다죠. 내일 비가 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걸 과거형에 쓴다거나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